하겠습니다. 시간 없어요? 자, 우리 지난번 시간에 처음 배운 것부터 천천히 갈 건데, 처음에는 이제 물질에 대해서 먼저 접근할 겁니다. 우리가 발견해도 지각, 그리고 우리 자체 생명체를 이루는 물질들을 보면 걔네가 레고 블록이랑 딱히 다를 바는 없었어요. 그쵸? 네. 결국은 모든 것이 여러 구조물을 이루지만 기본변에는 레고 블록으로 같았다. 이런 기본 단위가 되어지는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기본 단위체라고 부릅니다. 네. 그러면 우리 지각을 이루는 물질 먼저 보면 지각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걔네는 거의 다 광물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지각은 가벼운 원소인 규소랑 산소가 많아서 규산형 광물이 대부분입니다. 핵심은요, 그 광물들의 기본 단위체가 누구다? 규산형 삼연체이다. 이거 밝기가 좀 어두운 것 같은데? 자동 조절이 되네. 좀 불안정하네요. 네. 기다려보세요. 이건 이 TV 자체예요.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보이긴 보이죠?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면이 1, 2, 3, 4 4개의 면이라 4면체인데 얘의 핵심은 뭐냐? 중앙에는 규소가 있고 바깥에는 산소가 있다. 그러면 얘네도 레고 블록처럼 서로 연결이 되겠죠? 네. 우리가 보통 손을 이렇게 잡으면서 연결되려면 가장 바깥에 있는 걸 잡아야 되잖아. 네. 얘네들도 가장 바깥에 있는 산소를 서로 공유하면서 결합을 합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규산형 광물이 만들어지는데 거기서부터 교과서 참고하고요. 바로 단백질로 가겠습니다. 네. 단백질에서는요, 이 기본 단위체가 아미노산입니다. 기본적으로 효소나 혹은 우리 피부, 머리카락을 이루는 기본적인 물질들이고요. 걔네들이 연결할 때는요, 펩타이드 결합이라는 게 일어나서 물이 자연스럽게 빠지는 구조입니다. 사실은요, 조금 깊게 가면 이제 카복실기나 약간 이런 화학 구조식에서 수소랑 뭐 산소 이런 애들이 결합해서 빠지는 걸 보여주는 게 좋은데 그건 너무 수준이 높으니까 그냥 결합할 때 물이 그냥 자연스럽게 꼭 빠져서 자연스럽게 결합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결합을 계속 이어가다 보면 엄청 기다란 사슬 구조가 나와요. 펩타이드 결합이 많이 이루어진 물질이죠. 그래서 그거를 폴리펩타이드라고 부른다. 걔네들은 사슬 모양이라 구부러지기도 하면서 다양한 단백질을 만듭니다. 다음, 자, 우리 유전 정보를 담당하는 핵산인데요. 핵산이라 하면 좀 와닿지 않죠? 네. DNA와 RNA가 속해 있다, 그렇게 접근하고요. 그래서 얘네들의 기본 단위체는 누구냐? 뉴클리오타이드입니다. 어떤 식으로 결합을 해요? 인산당, 약간 이제 사슬 모양으로 이렇게 결합을 해서 긴 가닥 구조가 되면 뉴클리오타이드가 많으니까 폴리뉴클리오타이드라고 부른다. 그런 애들이 USB처럼 정보를 저장하려면 뭔가 암호나 패스워드들이 많으면 좋겠죠? 네. 그게 염기였어요. 염기는 4종류가 있습니다. DNA는 뭐가 있나요? T, A, 아데닌, 구아닌, C, C. 저는 여기서 CGV 이렇게 외웠는데 아데닌, 타이민, 그리고 사이토신, 구아닌 이런 식으로 존재하고요. DNA는 이 폴리뉴클리오타이드가 양쪽에서 결합을 하는 구조예요. 네. 잘 보면 염기들끼리 블록처럼 짝이 맞거든요. 네. 아데닌 염기가 온다. 그럼 반대편에는 유라시. 타이민 염기가. 괜찮아요. DNA에서. 근데 예를 들어서 사이토신이 온다. 그럼 반대편에는 구아닌이 오는 그런 구조로 일정한 규칙으로 결합을 한다는 거. 기본 단위 여기에서 물질을 끝내겠습니다. 바로 다음 물질의 전기적 성질로 보겠습니다. 네. 페이지 피면서 선생님이 강조하시는 이런 거 체크하는 것도 도움 되고, 아니면 오늘은 듣기만 했다가 다음번에 나 이거 보면서 한번 해봐야겠다 해주세요. 네. 우리는 전자기기 그냥 단순히 좀 빌리겠습니다. 이런 전자기기 안에도 지금 전기가 통하지 않는 고무 같은 부도체가 있죠. 그리고 전기가 잘 통하는 도체도 있을 거고요. 혹은 내가 원할 때만 전기가 들어오게 하는 반도체도 있습니다. 우선 쉽게 도체, 부도체부터 보면 우리 휴대폰 충전기랑 충전기에서 따면 돼요. 우리가 사용하는 부분은 전기가 안 통해 안전하겠죠. 네. 그래서 고무, 피복 등이 부도체로 존재하고요. 전기가 잘 통하는 이 금속 부분이 대부분 도체이다. 그래서 전류를 잘 통하게 합니다. 그 둘의 차이는 뭐냐? 자유전자의 개수 차이인데
자, 이 모형을 설명해 보면요. 빨간색 공은 원자야. 네. 파란색 공은 전자. 자유전자입니다. 원래 우리가 배웠을 땐 전자는 원자 핵에 속박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서 원자 사이를 자유롭게 누빌 수 있는 그런 전자를 프리덤, 자유전자라고 부릅니다. 전류의 뜻이 뭔지 알아요? 네. 전기가 흐른다. 전기가 흐른다. 그거를 어떻게 증명할 건데? 라고 한다면 그냥 사실 그거를 현미경 전자 이렇게 전자현미경 쓰니까 전자가 움직이는 거구나. 그냥 그게 전류가 흐른다는 거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전자의 수가 많을수록 전류가 더 잘 흐르겠죠. 그런 물질을 우리는 도체, 적으면 부도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가끔 조금 더 조건에 따라서 전기를 쓰고 싶어. 예를 들어서 저 문이 우리 여러분들 현관문이 뭐 그냥 맨날 열려있다 생각해 볼게요. 그럼 뭐 벌레나 침입자가 들어와서 좀 싫겠죠. 네. 그래서 자동문을 걸어놔요. 그래서 누군가 지나갈 때 혹은 뭔가 암호를 걸 때만 그 문을 열고 싶어. 그런 경우 있잖아요. 반도체도 그 원리를 이용해서요. 내가 평소에 전기를 쓰기 싫을 땐 전기가 안 통해. 근데 내가 얘한테 빛을 쬐어. 그러면 전기가 흐르게 하는 태양 전지도 반도체로 이루어졌습니다. 빛을 쬐면 전기가 흐르죠. 네. 그럼 그 역과정도 통하겠네요. 네. 반대로 전기를 주면 빛이 나오는 액정 혹은 다이오드도 같은 논리입니다. 그것이 모두 다 반도체이다. 반도체의 쓰임새는 여기까지 하고요. 과학적 원리로 들어가 보면 순수한 반도체는 사실 전기적 성질을 띠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네의 원자 구조를 보면은 원자과 전자가 4개의 원자들로만 이루어져 있거든요. 나 처음에 원자과 전자 4개 있어. 네. 근데 주변 다른 원자들한테 전자를 하나씩 공유받으면 내가 공유결합으로 받은 전자가 또 몇 개인 거예요? 4개인 거죠.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채워진 전자 꽉 찼죠? 네. 그래서 딱히 전기적 성질이 없어요. 근데 내가 도피를 좀 해보는 거야. 무슨 말이야? 기존에 존재한 이 원자를 일부를 내가 바꿔서 다른 애로 첨가시켜 본다는 거야. 가령 이전 원자보다 원자과 전자 하나 적은 애를 넣어볼까? 공유결합은 근데 여전히 같겠죠? 네. 그러면 원자과 전자는 총 몇 개입니까? 이젠 7개죠? 네. 원래는 몇 개까지 들어올 수 있어? 8개. 빈 공간이 하나 생겼죠? 네. 전자가 없는 그 빈 공간, 그 구멍은 오히려 전자가 없으니까 양전하를 되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빈 공간을 우리는 양공이라고 하고요. 그 양공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양전하, 즉 전기적 성질을 띠는 애를 우리 긍정적인 반도체, 파지티브라 해서 P형 반도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요 반대로 원자과 전자가 4개보다 하나 더 많은 5개짜리 원자를 이렇게 도핑시켜 볼게요. 네. 여전히 내가 공유결합 받은 전자는 몇 개야? 여전히 양쪽에서 하나씩 받으면 4개 받는 거죠. 네. 지금 이제 전자 몇 개 됐어요? 9개. 근데 원자과 전자의 최대수는 몇 개야? 8개. 그러면 하나는 튀어나오겠죠. 네. 걔가 야, 네 자리는 없어. 너는 앞으로 자유야. 해봐. 걔는 자유전자가 되어서 어느 곳이든 누빌 수 있겠죠. 평소보다 조금 더 부정적인 음전화가 강해지면서 전기적 성질이 생겼죠. 자유전자가 생기면서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반도체가 됐다. 네거티브라고 해서 N형 반도체라고 합니다. 다음 지구 시스템을 보겠습니다. 우리가요 단원이 총 10개 정도 될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건 아까 한 5분 썼다는 45분이거든요. 그래서 단원당 한 5분 내외를 쓸 거라서 좀 푹푹 지나갑니다. 네. 만약 스토리텔링으로만 좀 들으면 좋겠고, 이거 내용들 진짜 한 번씩 읽어보면 좀 생각할 거 많아요. 한 번씩 공부하기 전에는 공부하다가 중간에 읽어보면 좋겠어요. 자, 가볼게요.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질서가 유지되는 하나의 시스템이거든요. 생명체가 일단 살려면 공기, 기권, 물, 수권, 그리고 밟고 있는 땅, 직권이 먼저 존재해야 돼요. 직권은 다음 파트 판구조론 때 배울 거니까 우리 여기서는 기권이랑 수권에 좀 집중하겠습니다. 기권을 먼저 보면요, 높이에 따라서 기온이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대륙권이요. 대륙가 잘 일어나는
구간이라는 건데 쉽게 말하면 아래 공기는 지금 뜨겁죠? 네. 그럼 기본적으로 얘는 위로 갈라는 성질이겠죠? 네. 위에 찬 공기는요? 아래로. 무거워서 아래로 내려앉으려겠죠? 네.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나도 제자리에 있으려고 해? 아니요. 우린 그걸 불안정하다라고 하거든요. 뉴스에서 한 번씩 봤을 거예요. 대기가 불안정해서 날씨가 좀 흐릴 거다, 소나기나 먹구름이 많을 거다, 그렇게 기상현상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류가 일단 첫 번째로 잘 일어나고요. 두 번째로 수증기가 정말 많이 존재합니다. 당장 물 증발하면 수증기 되죠? 네. 근데 이런 온도 구조가 중간권에서 또 일어나죠. 근데 여기 뭐 구름이나 어떠한 것들이 있어요? 아니야. 수증기는 꽤나 무거운 친구라 지구의 중력 때문에 대륙권에 대부분 머물러요. 근데 여기는 수증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대류가 일어나더라도 기상현상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권은 훨씬 더 심플한데요. 왜 윗물이 뜨겁고 아랫물은 차가울까? 결국은 태양에 의해서 가열되는 게 원인이죠. 네. 그럼 역시 가장 윗물이 뜨겁고 깊어질수록 햇빛이 줄어드니까 차가워지는 게 맞는데 왜 이렇게 한번 꼬았을까? 그 물이 바람이 거기까지 퍼지고. 맞아요. 윗물 보다 위에 수면에서는 바람 불고 있죠. 네. 여러분이 뭔가 뜨거운 거를 마시거나 먹을 때 후 불면 약간 뭔가 약간 조금 깊은 곳에서 이렇게 뒤섞이는 걸 볼 거예요.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이 섞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온도가 일정해지는 구간이 생기고요. 그럼 우리는 바람에 의해 혼합된 층, 혼합층이랍니다. 왜 이제서야 그럼 손이 약해지는 건가요? 거기까지 섞어주고. 너무 당연한 말이죠. 네. 바람이 여기선 이제 닿지 않으니까 딱히 영향이 없으니까 이제 원래 우리가 알던 대로 수온이 햇빛에서 멀어지니까 약해집니다. 그럼 여기선 여부 일정해져요. 거기에서는 바람도 안 나고 햇빛도 안 나고 변화가 없으니까. 좋습니다. 핵심은 햇빛이 닿지 않죠. 이제 바람이 닿지 않는 건 여기서 이미 우리가 알았으니까 햇빛이 더 이상 닿지 않으니까 뭐 깊어지든 온도 차이가 크게 없을 것이다.가 시메층이었습니다. 자, 다음 이쪽 넘어오면요. 탄소는 지구 시스템에서 곳곳에 저장되어 있거든요. 기권에는 이산화탄소, 직권에는 화석연료, 생물권에는 탄수화물 들어봤어요? 네. 네. 우리가 에너지 얻으려면 탄수화물 필요하다 하잖아요. 그죠? 탄수화물, 탄소랑 수소 등이 화학결합된 물질. 그래서 탄수화물이에요. 그냥 우리는 탄소 덩어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 불에 잘 탑니다. 불 재난이. 생명체가 죽으면 그게 잘 보존되고 화석이 되겠죠. 예. 죽는 과정에서 몸 안에 있는 탄소만 남고 나머지가 대부분 빠져나가는 필터링 됐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권이 죽어서 이렇게 직권으로 옮겨질 수 있는 겁니다. 천천히 가보면 결국 탄소는 다양한 형태로 저장되어 있고요.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계속 다른 권역으로 이동하면서 순환을 해요. 볼게요. 화석연료를 우리가 불을 지피면 이제는 이산화탄소가 되어서 기권으로 공급되겠죠. 맞나요? 네. 그 중에 일부는 생명체의 호흡이나 혹은 광합성으로 생물권에 다시 저장이 되겠죠. 그다음 죽으면 또 다시 직권으로 가는 거죠. 여기서 에너지 이동도 함께 따르거든요. 우리는 너무 물질로만 집중을 할 수 있는데 에너지로 한번 접근해보면 우리가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화석연료 뜨는 거 아닌가요? 그럼 여기에 저장된 에너지는 어디에서부터 왔을까? 얘가 광합성을 할 때 뭐 받아야 돼? 햇빛. 그 햇빛에서 빛 에너지를 받아오면 그거를 자신의 포도당이나 탄수화물에 저장하는 거예요. 네. 걔가 죽어버려서 화석연료가 되면 에너지가 여기로까지 전달되는 거고요. 얘를 쓰면서 우리가 에너지를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 시스템에서 각 권역끼리는 물질과 에너지가 함께 계속해서 돌고 돈다. 그런 맥락 속에서 그림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건 바닷속에는 탄소가 탄산이온이라는 형태로 녹아있거든요. 우리가 마시는 탄산음료를 생각하면 좀 편할 겁니다. 그 탄산이온들이 가라앉거나 어떤 형태로 침전되어 암석이 되면 석회암이 됩니다. 석회암은요, 조개 껍데기 혹은 우리 가루분필 그거랑 같은 성분, 같은 물질입니다. 왜 바다 생물 중에 조개 껍데기나 이런 애들은 탄산 석회암이랑 똑같나요? 하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살면서 탄산이온을 계속 많이 흡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그게 내 몸을 지켜주는 껍데기나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좀 자연스럽습니다. 자, 많이 왔습니다. 이번에 직권으로 가볼 건데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브레고리에서 배웠듯이 지진이나 화산이 일어나는 곳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한번 생각해본 거야. 왜 그럴까? 아, 사실 지구는 지구의 겉에 부분이 껍데기를 할게요. 하나의 껍데기로 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조각의 판들로 이루어져 있구나. 이거 건물 구조, 이태리 구조네. 가끔 그런 구조라는 말 쓰잖아요. 네. 아, 지구의 겉부분이 판들로 이루어져 있구나. 그래서 판 구조론이라고 합니다. 그럼 판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한번 보자면, 판은 지구상에서 단단한 부분이거든요. 단단한 부분이라면 일단 지각이죠. 네. 그걸 멘틀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신기하게도요, 멘틀의 윗부분은 차가워서 단단한 부분이 맞아요. 다만 어느 정도 깊이까지 내려가면 이제는 적당한 온도 때문에 군데군데가 조금 녹게 돼요. 마치 약간 녹은 초콜릿처럼. 여전히 고체는 맞는데 액체나 기체처럼 흐르는 성질을 갖게 돼요. 이게 진짜 공로 만들 수 있거든요. 딱 녹은 초콜릿 혹은 그 라면 면발 좀 약간 이제 불면 조금씩 이제 움직이죠.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갑자기 뜨거워진 연약권 물질이 있다고 하면 대륙 때문에 얘는 상승을 하겠죠. 그러면서 단단한 암석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위로 계속 갈라하니까 여기를 균열을 내고 찢으면서 갈라내려 하겠죠. 네. 두 번째로요, 거기에만 집중하는 건 아니겠죠. 우리 바람이 손바닥을 이렇게 만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타고 퍼지죠. 네. 그렇듯이 연약권은 암석권을 만나면 양쪽으로 퍼지기도 합니다. 언젠가 이 암석권이 찢어지겠죠. 네. 완전 찢어지면 그 양쪽으로 퍼지는 연약권을 따라 서핑보드 타듯 움직일 겁니다. 혹은 마트에서 이 컨베이어 벨트 알죠? 그 이거 빨간색 올리면 뷰 움직이잖아요. 그게 연약권이라고 한다면 그 위에 있는 물건들이 암석권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실제로 지구의 표면을 우리가 쫙 이렇게 펼쳐보면 다양한 판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걔네들의 움직임을요, 이렇게 화살표로 나타내었을 때 정신없죠? 한 곳으로 다 함께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저기, 너는 여기 개성 있게 움직여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다양한 지각 변동을 일으킵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의 유형으로 우리는 판의 움직임을 해석할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발산형 경계입니다. 이 경계를 기준으로 두 개의 판이 서로 지금 멀어지고 있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먼저 뜨거운 연약권이 여기를 찢어버렸겠죠? 네. 그 과정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거고요. 그 찢어진 틈새를 메꾸기 위해서 밑에서 마그마가 우연히 생기거든요, 연약권이. 네. 그 마그마가 이 틈새를 메꾸면서 화산 활동을 일으킵니다. 마인크래프트를 했듯이 결국 마그마가 식으면 새로운 암석, 그러니까 판이 만들어지겠죠. 그렇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밑은 이렇게 올라와 섰고 멀어질수록 깊어지는 해저 산맥이 만들어져요. 바닷속의 대관령,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해령이라고 부릅니다. 자, 수렴형 경계는 솔직히 말할게요. 좀 다양해요. 그래서 저는 뭐 해안판 다시 해안판, 뭐 대륙판 다시 해안판 이렇게 외우는 건 비추고요. 그림으로 접근하면 좋겠어요. 원래부터 가면 일단은 둘이 만나고 있는 곳이죠. 네. 그러다 보면 당연히 더 무거운 애가 두더지처럼 아래로 파고들 거 아니냐. 이걸 우리는 섭입이라 해요. 섭입을 하다 보면 먼저 두더지처럼 아래를 빵빵 파다 보면 구멍이 생기게 돼요. 네. 거기를 바다의 구멍, 해구가 생긴다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요, 여기 해안판이 훨씬 밀도가 크거든요. 그래서 가라앉다 보면 멘틀보다 깊은 곳으로 가니까 우리가 아는 판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마그마가 형성될 수 있고요. 그게 화산 활동을 일으킵니다. 지금 섭입 강한 판은 대륙판이죠. 네. 대륙판이 들춰지면서 자연스럽게 산맥, 휘어진 산맥이나 스콕 산맥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정리하자면 수렴의 경계에서는요, 이렇게 섭입하는 과정에서 마찰에 의한 지진, 네. 그리고 판이 소멸하면서 생성되는 마그마에 의한 화산 활동,
생길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해구나 습곡산맥이 생길 수도 있지만 여기는 들출 대륙이 없죠. 네. 그러니까 아예 그냥 화산섬이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네. 입체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여기서만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 손바닥이 뚫고 갔다 하면 입체적으로 연속으로 줄지어 생기겠죠. 네. 그래서 줄지은 화산섬, 그래서 열도가 생기는데요. 그게 호자, 활 모양이라서 호상 열도라고 합니다. 상자는 관상, 어떤 형상, 어떤 모습이라는 뜻이에요. 네. 활 모양이 줄지어진 겁니다. 마지막 독특한 거는요. 대륙판끼리 부딪혔을 때는 물론 더 무거운 애가 섭입은 하겠지만 대륙판은 애초에 기본 설정값이 밀도가 딱히 크진 않아요. 그러잖아. 상대적으로 큰 거지 얘가 절대적으로 크진 않죠. 네. 그래서 아주 밀도 깊은 곳까지 파고들지 않으니까 딱히 화산 활동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그 점은 잘 구분하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신기하게도요. 이 판은 테트리스처럼 생겼어요. 기역자가 이런 식으로 뭔지 알죠? 네. 기역자랑 니은자가 지금 이렇게 맞닿아 있는 부분인데 이 친구는 여기로 가려고 이 친구는 여기로 가려요. 그러다 보면 복도에서 서로 어깨가 불편하게 스치듯 이렇게 마찰이 일어나는 말이죠. 네. 지진이 일어날 만해요. 다만 그냥 딱 그 정도야. 뭐 새롭게 뭔가 마그마가 생길 기미가 없어서 지진만 일어납니다. 그 결과물로요. 끊어진 단층이 일어나는데 어긋나면 당연히 이렇게 생겼겠죠. 네. 니네 빵이나 케이크 이런 거 한번 어긋내 봤잖아, 그렇죠? 네. 그렇게 어긋난 이 부분을 우리는 변환 단층이라고 합니다. 좀 어렵다면 일단 끊어졌잖아, 그렇죠? 네. 절단된 층이죠. 근데 위치가 바뀌어서 절단됐죠. 그래서 변환 단층이라고 보면 좋겠어요. 2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편하게 질문하세요. 그래서 내가 바라는 건 너희가 이런 식으로도 이제 개념 정리나 노트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거야. 선생님은 임용시험 준비할 때 이런 식으로 자주 했습니다. 우리 많이 배우지 않았냐? 네. 잘했어요. 너희 작년 선배 때는 여기 앞에 이거 두 개 있지? 이게 1회고사였고 여기서부터 시작했거든. 너희가 좀 더 한다 생각하는데 맨 초반에 과학기기초 배운 거 기억나요? 그게 너희 때부터 새로 생겼거든. 근데 그거 한번 듣고 역학 시스템 접근하면 좀 더 나았을 거예요. 너희 선배 때는 미터 퍼세크가 뭔지 한 수업 3시간, 4시간이나 겨우 알까 말까. 너희는 애초에 1회고사 때 떼고 왔잖아. 그런 점도 좀 유리하죠. 가보겠습니다. 힘들죠? 진짜 고생 많아요. 근데 저는 믿어요. 더 독해질 수 있습니다. 더 하세요. 어려워요? 더 하세요. 나중에 반납해. 문항수 선택형 18, 반답 2, 서술 4, 토탈 24. 괜찮죠? 저번 거에 비해 선택형 4개 늘었어요. 저번에 너무 작았어. 20분 됐어. 그래서
혹시나 그러면 선택형을 또 늘려야지. 왜? 왜냐하면 나 솔직히 시험 문제 내면서 무슨 생각하잖아. 너무 아쉽다. 애들이 이것보다 더 깊게 더 넓게 공부할 텐데 뭔가 쌤 저희 둘다 아니에요. 여기까지밖에 못 내? 난 그게 너무 아쉽더라. 여기까지만. 영준아. 맞아요. 정말 하지 마. 그래서 그냥 사실은 가르치는 내용을 좀 줄이고 오히려 좀 깊이 있게 탐구하는 시간 가질까? 그런 시간도 좀. 그건 안 돼요. 그럼 뭐죠? 이거 시험 말고 그냥 수업 때 탐구. 왜냐면 그래야 생기부 쓸 게 좀 많아지니까. 수업 때 안 나는 건데 시험에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나올 수 있지. 가보겠습니다. 준호아 지금 녹화하고 있는데 당장 뭐 쉬고 싶냐? 해도 되지 뭐. 평소랑 다를 건 없어요. 선생님도 나도 카메라 의식을 처음에 해서 좀 처음에 너무 딱딱하게 말했는데 하다 보면 이게 나. 누나 잘해. 난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었어. 네, 잘하고 있어. 알겠습니다. 분위기 좋네요. 영준 나한테만 그래. 섭섭해? 네. 섭섭하면 가볼게요. 네. 자, 우리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 두 번째 시스템이 역학 시스템인데 여기에서는 물질이 힘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움직임이 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친 듯이 이 말만 기억해도 대부분 이해될 거야. 힘을 받은 물체는 자신의 운동 상태가 변할 수 있다. 이 문장만 기억하고 너희가 공부를 하잖아요. 꽤 괜찮은데 싶을 수 있어요. 네. 첫 번째는요. 나무에 매달린 사과인데요. 네. 처음에 정제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네. 내가 이걸 놔버렸어. 혹은 가지가 끊어졌어. 네. 그러면 얘는 정지했다가 빨라지죠, 점점. 네. 왜? 중력이라는 힘을 받죠. 네. 아까 문장 그대로 떠올려보면 중력이라는 힘을 받으니까 정지했지만 점점 속도가 증가하는 운동을 하는구나. 운동이 변했다. 힘 때문에. 맞지 않냐? 네. 니네 그네 탈 때도 그냥 타다가 누가 나를 밀면 더 빨라지죠. 네. 누가 나를 뒤에서 조금씩 잡으면 조금씩 느려지죠. 네. 모든 건 힘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운동 상태는. 그래서 여기 이 두 가지 운동을 보면 자연학과는 이제 쉽잖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속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데 0.1초 동안에 하나씩 캡처한 사진이야. 네. 똑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더 빠르다는 것. 야, 우리 10초 동안 같이 달려보자. 땡 있는데 야, 니 나보다 멀리 갔어? 너가 나보다 빠르네 할 수 있는 거잖아. 네. 그쵸? 그러니까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훨씬 길어지네?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네. 속도가 증가하는 운동, 증가 속도, 그래서 가속도 운동이라는 거예요. 왜 속도가 달라질까? 중요한 힘을 받으니까. 힘을 받으면 물체는 운동 상태가 변하니까. 야, 니네 예전에 좀 다른 말인데 워렌 버핏님이 제1원칙 돈을 잃지 않는다, 2원칙 이 원칙을 잃지 않는다 이런 거 알지? 그 원칙이라고 생각해보면 괜찮아요. 힘을 받은 물체는 운동 상태가 변한다. 진짜 그것만 기억하고 해석하면 할만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이요. 얘는 포물선으로 운동할 텐데 야, 니네 솔직히 포물선 운동 해석하는 거 쉽냐? 어렵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쪼개서 할 거예요. 먼저 연직 방향, 우리 위아래를 연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평 방향. 그러면 내가 얘를 수평으로 딱 움직이면 연직으로 움직이는 걸 우리가 이렇게 좌표를 찍어봤어. 그랬더니 자유낙하 운동이랑 똑같은 가속도 운동을 하네? 왜? 그거 똑같은 힘이 중력을 받았을 테니까. 근데 재밌는 건 얘 운동을 이번에 수평으로 좌표를 찍어봤어.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가 달라지질 않네? 속도가 똑같네? 운동이 변하지 않았네? 힘을 받지 않았구나.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놀라겠어. 니네가 어디에서 헷갈릴 것 같냐면 봐봐. 얘를 수평으로 던졌어, 그쵸? 네. 선생님, 그러면 얘를 이렇게 던질 때 힘을 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나는 그것 때문에 헷갈렸거든?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기로 했냐면 얘가 나는 얘를 언제서부터 보고 싶냐? 이때 보고 싶은 건 아니잖아, 그쵸? 내가 보고 싶은 건 뭐야? 여기서부터 하는 거야? 네. 그잖아. 내가 처음에 여기서 힘을 준 이유는 얘한테 처음 속력을 주기 위한 거잖아.
근데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이때부터는 힘을 받지 않았네?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없으니까 이제는 수평으로는 등속 운동을 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얘가 출발한 그 시점부터는 힘을 안 받았습니다. 저는 그게 헷갈렸습니다. 어렸을 때. 그래서 뉴턴이 그런 생각을 해요. 달도 지구의 중력을 받잖아. 네. 근데 왜 소행성리나 운석처럼 저기 땅이 처박히진 않을까? 결론은 대포로 한번 쏴보자. 앞으로 천천히 적은 속력으로 쏘면 금방 땅이 처박히겠죠. 네. 그 속도를 조금씩 늘리면 날아가는 거리는 멀어지겠지만 여전히 처박히죠. 네. 그러면 빠르긴 빠른데 딱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을 정도의 빠르기면 계속해서 이렇게 한 번씩 돌지 않을까? 상상을 해본 거야. 그게 왜 그럴까? 라고 한다면 지구는 둥그니까. 두 번째는 중력의 방향은 그냥 만약 아래가 아니라 지구 중심이니까. 동호 나오세요. 여기 앵글이 여기 있나? 이쪽으로 올려. 뭐 나오냐? 나와도 돼요? 네. 이거 주변. 자, 선생님은요 그냥 앞으로만 가려는 달이에요. 동우는 지구입니다. 그러면 저한테 중력을 줘야겠죠. 그럼 동우는 나를 자기 중심 쪽으로 끌어당겨야겠네, 그쵸? 자, 한번 해볼게요. 동우 이쪽 조금만 들. 팔 주세요. 저는 이쪽으로만 갈 거예요. 난 여기로만 갈 거예요, 무조건. 동우는 중력으로 계속 너한테 계속 나를 잡아당기세요. 네. 해볼게요. 전 여기로만 갈 거예요. 근데 선생님 운동 방향이 계속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 바뀌고 있죠? 물론 장애물이 있긴 한데 하다 보면 또 잡아주세요. 선생님은 여기로만 갈 거야. 근데 문 조용해야겠는데요? 세게 나오는데 하면은 선생님은 운동 방향이 계속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계속 무한 원운동하고 있죠? 왜 그러냐? 중력의 방향이 계속 변하거든. 볼게요. 자, 동호가 지금 저를 잡아당기는 방향은 어디예요? 저기 복도 쪽이죠? 네. 여기서는요? 동호가 저를 잡아당기는 방향이 어디예요? 벽 쪽이죠? 네. 여기서는요? 약속이요. 창가 쪽이죠? 네. 지구는 둥그니까 내 위치에 따라서 받는 힘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는 운동의 방향도 계속 꺾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원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점 한번 잘 체크하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미안. 카메라 신경을 안 썼어. 자, 쉴 시간 없습니다. 다음이요. 우리는 저마다 습관을 갖고 있고요. 누가 그거 고쳐! 라고 상호작용하지 않는 이상 그대로 그걸 유지할 거예요. 그쵸? 관성. 그런 물체 운동 성질을 우린 관성이라고 부르는데 선생님은 지금 특정할 만한 힘을 받고 있진 않아요. 지금. 네. 저는 그래서 제 자리에 정지해 있죠. 네. 몇 년 뒤에도 정지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누군가한테 간섭을 받지 않으면. 네. 근데요. 혹은 선생님이 앞으로 걸어갈 거예요. 앞에 장애물이 없다면. 네. 그럼 선생님이 간섭을 받지 않으면 여전히 똑같은 속도로 걸어가겠죠. 네. 아까 우리가 외우자는 그 원칙 기억나요? 네. 뭐였어요? 상호작용. 물체가 힘을 받지 않으면? 처음 말한 거 힘을 받으면 그 물체는 운동이 변한다 했는데 그 반대로 생각해보면 힘을 받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겠죠. 그래서 정지한 물체는 여전히 정지하려고 하고요. 운동하려면 여전히 운동하려 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그래서 선생님이 앞에 가고 있어. 근데 누군가가 내가 싫어서 다리를 걸었네.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계속 누가 간섭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가고 싶었어. 근데 내 다리가 그게 돼? 아니야. 보통 일반적이라면 다리가 걸린 순간 얘는 못 움직이죠. 네. 그래서 그냥 딱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난 여전히 이렇게 앞으로 가고 싶었거든.
그 성질을 우리는 관성이라 합니다. 그 관성에서 이어진 개념이 운동량이라는 개념인데요.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언제 관성이 크냐? 선생님은 마트 쇼핑카트를 예로 들었어요. 처음에 쇼핑할 때는 좌회전 우회전이 좀 쉬웠어. 멈추거나 가거나. 근데 거기에 점점 이제 물건을 쌓다 보니까 걔가 무거워지겠죠. 그때부터는 내가 방향을 틀고 싶어도 혹은 내가 출발하거나 멈추고 싶어도 조금 더 그게 힘들거든. 그 정도의 수치를 우리 운동량이라 합니다. 두 번째로요. 걔가 빨리 움직이고 있다면 그거를 멈춰 세우는 게 조금 더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체가 얼마나 무겁냐, 얼마나 빠르냐에 따라서 걔의 운동을 더 이상 바꾸기 힘들겠다. 관성이 크거든. 그걸 값으로 나타낸 걸 우리는 운동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우리가 물체한테 충격을 준다면 걔네 운동량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내가 뭐 어디냐? 선생님이 얘의 운동을 바꾸고 싶어. 내가 얘한테 마땅히 충격을 주지 않으면 얘 가만히 있거나 지 운동을 하겠지만 내가 얘한테 힘을 미친다면 운동이 바뀌겠죠. 근데 이때 단순히 세게 치냐만 고려하지 말자니까. 얘한테 힘의 크기를 얼마나 세게 줬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줬는지에 따라서 운동을 더 크게 극적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이 배드민턴 스윙 자세인 것 같아요. 얘를 뭐 이 사람의 근육은 일정할 거 아니냐, 그치? 그러면 휘두르는 그 시간에 따라서 물체가 날아가는 그 운동의 변화는 크겠죠. 그걸 우리는 충격량이라고 합니다. 이게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내가 운동신경이 적어서 뭐 가령 여기에서만 힘을 좀 풀파워로 때렸다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랑 이렇게 할 때랑 좀 다르죠? 이렇게 할 때는 내가 얘한테 힘을 줄 시간이 별로 없어. 짧아. 근데 내가 칙칙을 휘두르시 똑같은 파워로 휘두르면 미안해요. 오 깜짝이야. 미안합니다. 근데 미안해, 선생님 운동 센스 때문에. 근데 어때요? 힘을 주는 시간이 좀 더 기니까 훨씬 더 빠르게 날아가죠. 물체의 운동량이 더 크게 변한다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사과는 좀 이따 할게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랑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괜찮나요? 네. 바로 증명해 볼게요. 자, 지금 우리는 A와 B 질량이 똑같다고 가정한 달걀의 자유낙하 운동을 한번 볼 건데 얘네가 같은 높이에서 떨어져요. 같은 바닥으로. 걔가 바닥에 닿기 직전의 속도는 서로 똑같겠죠? 네. 왜냐하면 똑같은 중력을 받으면 똑같은 가속도 운동을 할 테니까. 그리고요, 바닥이 충돌하고 나서는 제자리에 정지해 있죠. 네. 그러면 바닥과 충돌을 한 사이에 운동량의 변화가 생겼네요. 그렇죠? 네. 그 값이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고요. 그걸 우리가 다르게 해석해 보면 결국은 충격량이 같다라고 도출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네. 네. 맞지 않냐? 여기까지 떨어지기 직전까지 동시에 같은 강도로 운동하다가 마지막에 멈춰버렸잖아. 네. 네.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도 똑같잖아요. 네. 그래서 충격량이 같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왜요? 웃는 이유가 뭐죠? 무거웠어요. 선생님이 잘못 봤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충격량이 같다면 우리 충격량이 요인으로 다시 접근하면 내가 걔한테 얼만큼 세게 얼마나 오랫동안 힘을 줬느냐가 충격량의 관건이었죠. 네. 근데 바닥의 이 상판의 재질을 보면 얘는 딱딱해요. 단단하고 쟤는 푹신해서 충격을 하는 그 시간이 달라지죠. 네. 얘는 툭, 얘는 툭. 그래서 여기는 충격을 받는 시간이 훨씬 길기 때문에 같은 충격량이라면 얘보다는 힘을 받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겠죠. 네. 그래서 달걀이 여기서 깨졌지만 여기는 버티는 그런 충격이 흡수되는 안전장치의 원리를 알 수가 있어요.
에어백이나 여러분 체육시간 매트릭스 뭐 혹은 야구장에서 저희 플라이아웃을 열심히 잡다가 펜스에 부딪힐 때 안길 때 그 안전장치 등 모두가 이 원리입니다. 다음으로 볼게요. 생명 시스템이요. 결국 생명 시스템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야 우리 살려면 외부 환경이나 상호작용 계속하죠. 그 자체인데 거기에 기본 단위 역시 세포가 되겠죠. 네. 세포는 구조가 세 가지로 나뉘어요.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라이보솜. 천천히 핵이 있고요. 세포의 바탕을 칠해주는 세포질, 그리고 세포와 바깥을 구분해주는 세포막. 막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포질에 한번 접근해 보면 여기에서는 우리 공공기관들처럼 제각각의 역할을 갖고 있는 소기관들이 있어요. 네. 저는 라소구를 많이 강조했는데요. 라이보솜에선 단백질을 합성하고 소포체에서는 그걸 분반하고 마지막 골지체에서는 그걸 흡획하고 분비합니다. 그렇죠? 그때 무엇을 경계로 내가 세포 바깥으로 분비하냐? 세포막이죠. 여기서 다음 것까지 이어서 가볼게요. 네. 세포막은 물질의 이동 통로가 될 거예요. 근데 그 물질이 작다면 좁은 통로인 인지질을 통해서 갈 수 있겠죠. 네. 조금 더 큰 물질이야.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같은 거예요. 그러면 네. 단백질 통로를 막단백질도 맞습니다. 단백질 통로로 물질을 보내주면 되겠죠. 네. 그러면서 여기서 농도를 맞춰주는 거야. 네. 근데 이 막단백질마저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입자 크기가 너무 커. 근데 나는 세포 안과 바깥의 농도를 맞추고 싶거든. 물 먼저 보내. 맞아. 결국 짠물, 싱거운 물에서 소금이 움직이지 못하면 물이 움직여야겠죠. 네. 그래서 농도를 맞추기 위해 물이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몸은 화학 반응이 많이 일어나죠. 소화든 근육 활동이든 뭐든. 네. 네. 그 과정을 물질 대사를 하는데 그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야 생명이 더 잘 살 거 아니냐. 우리가 가진 에너지가 여기라면 화학 반응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가 여기라고 한번 해볼게요. 얘를 우리는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거든요. 이 활성화 에너지를 효소라는 친구가 만약 낮춰준다면 이제는 내가 가진 에너지를 더 어디서 구하지 않아도 화학 반응 잘 일어나겠죠. 네. 그래서 화학 반응 속도가 자연스럽게 빨라지게 되고요. 그게 효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카탈레이스라는 효소만 계속 언급을 했어요. 그쵸? 네. 다른 효소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카탈레이스라는 효소는 대부분의 세포에 존재해서 우리 혈액이든 혹은 감자든 존재해요. 우리 상처 났을 때 과산화수소 뿌리면 보글보글 거품 올라오죠. 네. 그게 과산화수소가 빠르게 분해돼서 생긴 생성물인 산소와 물이에요. 감자즙에다 과산화수소에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 기포는 이산화탄소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산소이다.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가 서로 다른 이유는 결국 유전자 때문이에요. 서로 다른 그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을 우린 형질이라고 하고요. 그 형질은 단백질 때문에 발생합니다. 네. 그 단백질은 결국 유전 정보 때문에 유전자에서 먼저 단백질을 만드는 것을 관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이유는 결국 우리 부모님이 달라서 내려준 정보, 즉 유전 정보가 다르기 때문이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유전 정보는 핵에 엄청 많이 저장되어 있죠. USB 본체 마냥. 네. 근데 나는 이거를 라이보솜까지 끌고 가서 단백질을 만들고 싶어. 근데 DNA가 너무 커서 핵 바깥에 못 나가. 네. 그러니까 인수인계를 하는 거죠. RNA한테 야, 내 정보 옮겨 적어. 그런 전사 과정이 일어나고 그 RNA가요 좁은 틈을 따라서 나가고 싶은 친구는 가서 쉬세요. 자, 그 RNA가 라이보솜까지 열심히 갑니다. 네. 그래서 내 정보 중에 일부분을 적절한 아미노산으로 번역을 해요. 그럼 그 아미노산들을 열심히 펩타이드 결합하다 보면 폴리펩타이드가 되고 그게 단백질이 됩니다. 네. 그래서 유전자에서부터 단백질이 결정된다. 따라서 우리는 부모님이 다르니까 유전자가 달라서 서로 특징, 즉 형질이 다르구나 라는 걸 도출할 수 있고요. 마지막입니다. 이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염기 서열로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결국은 얘들아 유전 정보를 하나의 레시피로 삼아서 아미노산이라는 요리를 만들고 싶은 거죠. 네. 그러면 패스워드가 있어야지 우리가 뭔가 문자를 활용해서 아미노산을 해석할 거 아니냐. 네. 그때 그 유전적인 암호를 우린 유전 부호라고 부르고요.
DNA에서는 염기 3가지가 조합을 이루는 물질, 그래서 3염기 조합이라고 부르고 네. 전사 과정을 거치면 코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암호를 코드라고도 하지 않냐. 그래서 직접적으로 RNA의 코돈을 번역하면 우리가 원하는 아미노산을 이렇게 지정할 겁니다. 코돈에 따라서 지정한 아미노산은 달라지겠죠. 그거를 어떤 아미노산의 개수 혹은 배열 순서에 따라서 고유한 단백질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겁니다. 유의할 거는요, 마지막입니다. DNA의 정보 일부를 전사하는 거잖아, RNA로. 근데 아데닌에 그럼 반대편 타이민이 와야 되니까 RNA에 전사할 때도 타이민이 와야 된다 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RNA에는 타이민 대신 유라실이 존재하죠. 그래서 그 위치에는 유라실이 대체한다 까지 유의하면 되겠습니다. 2회고사 파이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출장 가야 되니까 나머지 시간은 수학 선생님이랑 마무리 잘하